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안식처 이한입니다. 이번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학교에, 직장에, 아르바이트에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모두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이미 쳇바퀴 같은 삶에 적응이 되었나 봅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 수갑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노예가 수갑을 차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잘하거나 또 오래 그 주인 밑에서 일을 하면 은수갑, 금수갑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다 같은 노예인데 더 좋은 수갑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또 서로를 헐뜯고 오히려 누구 수갑이 더 잘났니 못났니 하면서 흉을 본다는 거죠. 참 지금 현대사회랑 비유가 적절해서 겸연쩍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수갑을 벗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인 책인데요. 딱 제 성격을 대변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회사 블라인드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글이 올라온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블라인드가 어떤 어플인지 다들 아시죠? 저는 교육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바쁜데 그런 교육을 받기가 조금 그렇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글 때문에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께서 이 책처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은 일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책 겉표지를 보면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모두를 사랑할 필요도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문장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선이 있다.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웬만한 문제는 좋게 넘기고 관계에서 생길지 모를 트러블은 멀리하려고 애쓴다. 주장보다는 양보를, 이득보다는 희생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숨은 선이 있다. 아무리 참아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누구보다 냉정해진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정리부터 단행한다. 평소에 감정 소모를 피할 뿐 분노가 표출된 건 아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배려 없는 사람을 혐오한다. 관계에 맺고 끊음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애교 아니야? 장난도 못 쳐? 분위기 깨지게 왜 그래? 와 같은 말을 싫어한다. 우정이란 명목하에 오가는 막말을 용인하지 않는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선호한다. 적정거리를 두고 종종 안부를 묻는 것, 그저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도움을 주는 것, 가정사 같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얘기는 암묵적으로 피하는 것, 이를 최고의 관계라 여긴다.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마이웨이 기질을 타고났다. 어떤 일이든 혼자 척척 해내왔고 자립심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진심을 쏟지도 않는다. 더불어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성질을 부리는 법도 없다. 머릿속은 내 미래, 내 꿈, 내 목표로 가득 차 있다.
관계나 사랑은 그저 지나가는 세상의 일부일 뿐,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이들에게 외로움은 당연히 먼 나라 이야기이다. 밀당을 이해하지 못한다. 시비를 걸며 또 보는 행위나 심기를 건듦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의 인상을 각인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장난과 농담, 지적과 막말을 주고받아야 친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그저 기분 나쁜 행동일 뿐이다. 그래서 왜 자꾸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적당히 받아주는 척하다가 종적을 감춘다. 그래서 왜 자꾸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적당히 받아주는 척하다가 돌연 종적을 감춘다. 찔러보던 사람은 제 딴엔 순수한 의도였겠지만 본전도 못 찾은 것이다. 이런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성향이 다르기에 어쩔 수 없다. 관계에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칼 같은 사람을 향해 때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 알지. 왜 혼자 참다 뒤늦게 폭발하는 건데? 그런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대화를 통해 푸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뿐 혼자 마음을 식혀보려 부단히 애써왔다고. 내향적인 성격을 탓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마저 지나친 간섭과 불만으로 끓는 점을 향해 불을 붙인 이가 누구인가. 관계를 끊을 때는 철저하게 후환을 남기지 않는다. 주변에 관련된 무리마저 손절한다. 혹시라도 제3자가 애써 화해시키려 할 것을 짐작하고 아예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무리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둘 중에 한 명은 어차피 그 무리에서 나와야 하므로 여러모로 속 시끄러울 일을 만들지 않겠다 생각해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다. 관계를 끊기 전에 이 모든 것에 예정되어 있었다. 다른 일에 집중한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데 왜 인간관계까지 고통스러워야 할까? 회사에서, 일터에서 감정 소모가 심했으니 그 밖의 일은 될 대로 되라 한다. 맞지 않은 사람과 구태여 잘 지낼 필요 없다. 기대치와 실망감을 좀 낮추기만 하면 주변에 멀쩡한 사람은 많고도 많다. 내 감정을 깔끔한 상태로 돌보면서 정신을 맑게 유지한 채 새 행복을 찾는 것이 훨씬 이롭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 문제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좋아하듯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미울 때가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다. 문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도 꽤 에너지가 든다는 점이다. 일단 누군가가 미워지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몸짓을 오해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도 과민하게 받아들인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생겨먹었을까로 생각이 넘어가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은 상대에 관한 선입견을 하나둘 만들어낸다. 사소한 일로 생겨난 미움의 정도가 갈수록 깊어져 미리 결론 짓기, 감정의 골을 만들기, 가시지 않는 앙금 쌓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은 상대에게 싫은 사람의 자체의 이미지를 더 씌운다. 그리고 나면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주고받았을 대화조차 싫은 이유로 작용한다. 싫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바탕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쭉쭉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것이다. 미움의 여부에 따라 상대를 향한 판단은 극단적이 된다. 별 생각 없었던 상대의 특성이 유난히 불편하게 다가온다. 비록 철이 없는 듯하나 장난기가 다분하다는 평가는 솔직을 무례함으로 가장한다고 재평가된다. 혹은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선을 넘었거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극명하게 갈릴 때 주로 발생한다. 덤덤하게 넘길 수 있는 상황마저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와 같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별 문제 삼지 않은 것들이 사실 참고 넘어간 것이었다면 미움이 커지면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틀림없이 문제로 불거지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전적으로 내 몫이자 내 감정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는 내가 아니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도 않고 바뀔 필요도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상대의 어떤 점을 미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상대의 그런 점이 내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준다면 그런 부분은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적인 측면에서 상대가 이유 없이 믿고 싫다면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그 에너지를 나에게로 가져와 나를 더 아껴주고 다독여주는 데 쓰자. 살아갈수록 특별한 만남보다는 편안한 관계에 이끌린다. 사회생활을 하며 진정한 나로 지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가는 탓인지 형식과 예의를 따지지 않고 만남의 시작부터 끝까지 편안함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사람이 좋다. 장난이라는 미명으로 선을 넘거나 솔직함으로 포장해 무례하게 구는 관계가 아닌 친절할수록 더 조심하고 배려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사이.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아껴야 할 사람,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관계를 지킬 수 있는 팁을 전한다.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만난 듯 스스럼 없고 대화가 끊이지 않는 관계. 먹고 사는 일이 고단하고 여유가 없어 보기 힘들었을 뿐 언제 만나도 편하고 즐거운 사이. 누가 먼저 언제 연락했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구태여 연락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마저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누군가와 친하다는 의미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친하다고 해서 영원히 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불화가 있어야만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아니다.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가족이 생겨 만남이 뜸해지기도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락을 못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문제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한 추억이 있기에 상황이 되면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은 시기가 찾아온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쉽다.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일 등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쪽에서는 더는 하지 않으니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이 과정에서 모순된 감정에 직면하게 된다. 나는 혼자가 좋아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원하기도 한다.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립하고 싶은 욕망과 타인과의 일체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누구나 이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학부 시절 갈비뼈에 생긴 종양으로 복학이 늦어진 데다 요양하느라 취업 준비 역시 엄두도 못 낼 때였다. 인생이 한탄스러웠고 스스로가 한심했다. 그런 탓에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곤 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을 인사도 없이 보내던 시절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끈질기게 내 곁을 지켜주었다. 내키지 않는 반응에도 늘 무언가를 먹으러 가자고 바람 쐬러 가자고 연락했다. 물론 친구의 상화에 못 이겨 몇 번 집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당시 심사가 꼬여있던 나는 이 친구가 왜 이러는지 귀찮기만 했다.
그런데 그런 친구의 두드름이 내 마음에 틈을 만들었는지 어느 날 친구를 집에 초대해 먼저 대화를 건넸다. 그동안 귀찮은 티 내서 미안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 보니 사람 만나는 일도 똑같이 되네. 그러자 친구는 그럴 때도 있지. 괜찮아. 나도 여러 일로 마음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밥 먹었니? 매점 갈래?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 내가 받은 걸 돌려주는 셈이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지만 힘들 땐 내가 무조건 제일 힘든 법이야 라고 대답했다. 친구의 말이 공허한 마음에 생기를 돌게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깨달았다. 별일 아닌 듯 평소처럼 대하는 친구 덕분에 나는 평상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내 인생이 바닥까지 치달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지닌 성격과 성향으로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때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항상 기운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을 생각해보자. 둘 다 시험을 망친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이다. A는 친구에게 그러게 평소에 공부 좀 해놓지. 맨날 게임하고 놀기만 하다 벼락치기로 공부하니 시험을 잘 보겠어? 라고 말하며 친구의 평소 행동을 비난한다. 하지만 B는 다음 시험은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평소에 조금씩 공부해두면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 같이 해보자. 라는 말로 속상한 친구를 달래고 의욕을 북돋운다. 당신이라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친구로 두고 싶겠는가? 이것이 긍정적인 말과 기운을 건네는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관계에서 이것만 지켜도 기본은 한다. 약속을 이중으로 잡지 않는다.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면 두 약속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혹은 약속 상대끼리 아는 사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 더 여럿이 어울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의외의 인맥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약속 구성원 중 초면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불쾌할 수 있다. 단둘이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약속을 겹쳐 잡으면 그런 사람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않는다. 평소에 안부를 절대 주고받지 않던 사람에게서 잘 지내? 라고 연락이 온다. 어디서 근황을 들었는지 내 신변의 변화에 축하나 위로의 인사를 건네기까지 한다. 이럴 때 이어질 만한 말은 너 이 물건 살래? 인 확률이 높다. 그 밖에 종교 권유, 결혼식, 장례식 등 여러가지 목적을 띤 인사로 정말 순수하게 안부를 묻는 경우는 드물다. 필요해서 건넨 면목상 안부 인사인 것. 오랜만에 연락해줘서 달갑게 받고 싶지만 꼭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연락하지 말라 하고 싶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평소엔 결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서로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지 않는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자랑삼아 수다를 떨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이 말 저 말하며 징징대는 것. 물론 내 소식을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알리고 상대의 소식도 전해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런데 유독 본인이 자랑할 일이 있거나 힘들 때 연락해 본인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혹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내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맡고 있거나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일일 뿐이다. 좋은 소식은 알아서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나쁜 소식은 혼자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하자. 불행 배틀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결혼도 안 한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니?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꼭 타인의 노고를 깎아내려야만 내 고생이 더 값지다 느끼는 걸까?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은가? 다른 사람의 힘든 상황을 두고 자신의 힘든 얘기를 하며 우월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하소연을 빙자한 공격이나 마찬가지이다.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지 않는다. 타인의 인생에 함부로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은 무성의한 조언 역시 삼가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안 하니?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여행도 가고 교양서도 좀 읽자. 와 같은 허울뿐인 조언들. 실제로 도움을 준다면 모를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는 상대의 기분만 상하게 만들 뿐이다. 내 얘기만 늘어놓거나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교류다. 내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제대로 경청할 줄 알아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은 채 내 얘기만 늘어놓는 일은 일방적인 하소연이나 자랑이기 쉽고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끊고 말을 가로채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렇게 되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서운한 감정만 쌓인다. 경청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이다. 돈 문제로 지인과 연을 끊은 적이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빌려간 지인이 잠적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상환기일을 기약 없이 늦추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당시 나는 돈도 돈이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이 더 화가 났다. 돈을 갚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실망감과 착각 정도는 거두었을지 모른다. 이를테면 내 연락은 받지 않는 사이에 본인의 SNS에 올린 여행 사진을 보면 이렇게 쓸 돈은 있고 갚을 돈은 없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만만한가? 내 돈은 갚지 않을 심산인가? 내 연락은 안 받으면서 이 소식을 내가 접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는 스스로를 못난 사람 취급하며 상대를 원망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렇듯 상대의 흔적, 행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다른 친구들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다는데 왜 내 전화만 피하는 거지? 와 같은 생각과 짐작은 사건의 진위를 캐낸 탐정처럼 정해진 결론을 향한다. 물론 종착역은 어김없이 함께해서 더러웠으니 다시 만나지 말자다.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잠수부 친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지인과의 동거래에 여러 번 되고 나서 나름대로 철칙을 세웠다. 첫 번째, 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동거래를 되도록 하지 않는다.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리고 쾌적한 관계를 맺기를 위해. 지인과의 동거래에 여러 번 되고 나서 나름대로 철칙을 세웠다. 첫 번째, 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돈거래를 되도록 하지 않는다.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리고 쾌적한 관계를 맺기 위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하지만 막역한 사이에 한해서는 예외를 둔다. 단, 이때 그냥 준다라는 개념으로 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신뢰가 형성된 사이일 것. 오랜만에 봐도 빌려준 돈 때문에 서로 어색하지 않고 이전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흔히 돈이 얽히면 민낯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때 서로의 맨얼굴이 드러나도 괜찮을 만큼 까다롭게 굴지 않아야 관계를 보존할 수 있다. 두 번째, 상대가 남에게 신세를 못 지는 성격일 때는 돈을 빌려준다. 오죽 급했으면 이런 부탁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상대라면,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성격의 상대라면 그 진심을 알고 있으니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동정심과 신용이라는 확실한 보증은 그때 빌려주지 말걸이라는 감정노동을 겪지 않게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의 철칙을 고수한다.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탁을 거절했는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 연을 끊는다. 관계를 그저 수단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목적을 취하려는 모습에 실망할 게 뻔하므로 장기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대라 단정 짓는 것이다. 단 못됐다, 뻔뻔하다 등의 감정적인 말은 꺼내지 않는다. 상대가 돈도 안 빌려주면서 못된 소리만 해대네 따위의 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를 뜬다. 아무리 친구라도 이건 아니야 같은 담백한 거절이나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면 그만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지인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서 할 말을 하는 방법,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잘 설파해 상대를 돌려보내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처럼 상냥한 말과 커다란 채찍으로 상대를 돌려세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확답을 주기 전 시간을 갖는 것이다.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볼게 같은 말로 오늘 땐다. 물론 고지곳대로 고민해 보라는 뜻은 아니다. 상대의 부탁이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일종의 공사 중 팻말을 세우라는 것이다. 내 부탁을 들어줄 의향은 없으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는 더더욱 없어 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인 것이다. 대놓고 거절하기가 어렵다면 메시지를 읽지 않음으로써 대화를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 일이 바빠 메시지나 전화 온 것을 늦게 확인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쁘지 않다. 혹여 나를 싫어하게 된다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순전히 노파심에 불과하니 안심해도 된다. 토끼가 여러 굴을 파듯 공경에 처한 사람은 보통 다수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니 내가 곤란하다면 내 입장만 챙겨도 아무 문제 없다. 상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내 돈을 꺼야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계속 부탁해 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자. 적은 액수를 빌려주는 것이다. 나도 여유가 없는데 내가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10만원 정도는 노력해 볼게. 이때 더는 어려워. 월급쟁이 처지 알잖아. 같은 말로 더 이상의 금액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물론 생색내는 듯한 태도는 피해야 한다.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는 명분과 성가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 정도 방법을 제시했으면 누구든 완곡히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싫다, 아니다, 어렵다 등 거절의 말을 당당히 외치지 못하면 만만한 사람의 표상이 되기 십상이다. 쉬운 부탁이 어려운 부탁으로 이어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 잘 거절하자.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모두가 안 될 거라 단정 짓더라도 결국에는 당신의 노력과 시간으로 성공의 의미를 증명하고 말 것이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존경을 표하고 누군가는 당신을 모델로 삼아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성공하게 될 거란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자. 결국에는 다 이루게 될 테니 당신의 노력에 따라 훗날 당신이 어떤 값진 성과를 거머쥘지 기대되지 않는가.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일이 진척되고 있다는 증거다. 버려놓은 일이 많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불안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좋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그러니 금관의 무게를 견뎌내자. 반짝 빛나는 금관을 통해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말이다. 고생한 만큼 다 잘 될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한계는 없다.
대부분 당신의 편이 아니겠지만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노력과 끈기 앞에 시간은 굴복하고야 말 것이다. 성공을 가로막는 그 무언가, 현재 당신의 가장 큰 걸림돌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자. 무엇이든 될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로 무장하자. 순간마다 성장해 나가는 삶을 건설하자. 실수해도 괜찮다. 빠르게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 된다. 실수에서도 배울 점이 있으니 주눅들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 일에 최선이고 진심인 당신이라면 바보 같은 짓을 2번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 번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아간다면 다른 의미에서 실력자가 될 수 있다. 타격을 입을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빈틈없는 사람으로 거듭나자. 그것이 당신의 미래다. 남이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할 때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 헐뜯거나 근거도 없이 나쁜 소문을 만들 때가 있다.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데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시기라면 이렇게 생각하자. 나 잘 살고 있나 보다.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가고 있나 보네. 좌절과 방황이 아니라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는 감정에 취해보자. 호흡을 잠시 가다듬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시간을 갖자. 나는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주문을 걸고 스스로의 위대함을 믿자. 의심하지 마라. 초심에 가까운 결의를 다시금 되새기자. 어떤 일을 꾸준히 공들여 해온 당신은 성공이 아닌 대성공을 거두게 될지 모른다.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신념은 틀리지 않았다. 공들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자신을 믿어라. 의심은 실패의 경우의 수에만 따져라. 당신의 모든 삶을 응원한다. 백수 생활이 영원할 것 같았던 때가 있었다. 나태와 무기력, 즉흥과 탕진은 그 시절 나를 설명하는 단어였다. 오후 늦게 일어나 쩌릿한 머리를 부여잡고 또 하루를 날렸네 라며 좌절하는 것은 기본. 뒤늦게 점심을 차려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날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됐다. 이런 생활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위기감까지는 느끼지 못했다. 해는 서서히 저무는 듯하지만 주변은 순식간에 어두워진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늦었다는 걸 자각한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나는 왜 시간을 허비했었을까? 당신은 공들여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한 번에 무너진 직후였다. 의욕이 크게 꺾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무작정 미루고 쉬고 싶기만 했다. 그래서 결과와 무관하게 휴식이라는 명분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싶었다. 여기까진 좋았다. 그러나 무기력, 좌절, 합리와 루트에 휘말리는 건 한순간이었다. 첫 일주일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렇게 놀 때도 있어야지 하며 너그러운 마음이었지만 막상 과한 자유 앞에 놓이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난감했다. 세상으로 향하는 창문을 여는 용감함은 사라지고 습관적인 자기 비하와 세상 탓만 드러났다. 그러므로 적당히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은 마라톤 같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속도를 줄일 줄도 알아야 하지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 편히 앉아 딴 생각하는 순간 다시 일어서는 게 힘들어진다. 통상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불편함 속에 있어야 한다. 머릿속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놓치는 말자.
제대로 못 쉬는 것도 문제지만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휴식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고 본다. 열정에 지치는 것을 주의하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번아웃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복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당시 나의 상황처럼 복귀할 기반까지 모조리 파괴된 상태라면 더더욱 말이다. 바로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절제와 자기 통제를 통해 행동과 습관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인생을 새로 펼쳐 나가야 할지는 차치하고 여기서는 기본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설명하려 한다. 흔히 나태욕, 식욕, 수면욕, 성욕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이야말로 무기력에 끊임없이 양분을 주는 요소다. 한밤중이라 해도 배가 고프면 무조건 배달 어플을 열어 야식을 배달시키고 일어나기 힘들다는 핑계로 정오가 지나도록 잠을 자고 몇 시간씩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1차원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며 하루를 흘려보낸다. 고통은 더 이상 겪을 필요 없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뇌를 서서히 중독시킨다. 오랜 시간을 들여 힘들게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쾌락을 터부시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한들 헛고생이라며 오늘 행복하면 그것으로 되었다. 안주한다. 욕구에서 욕구로 거침없이 이어지는 삶.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자. 변화는 자기 객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망하는 인생으로 흘러가는 생활에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1차원적인 쾌락일수록 본능에 충실한 성질을 지녔기에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쉽고 그 욕구를 해소하다 보면 나름의 루틴이 만들어져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가령 밤낮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자극적인 배달 음식에 중독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위기의식 갖기와 행동하기. 일단 억지로라도 위기의식을 갖자. 젊은 놈이 왜 그러고 살아? 사지 멀쩡하고 정신 온전하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뒤처졌다고 포기하면 더 뒤처지는 결과밖에 더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한다. 그 다음으로는 행동한다. 생활 리듬을 리셋하는 것이다. 욕구에서 욕구로 이어지는 고리를 악이라 규정하고 단호하게 끊어낸다. 쾌락으로 짜인 루틴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할 테니 지금껏 내가 해왔던 것을 올스톱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루의 공백을 넓혀간다. 다른 일을 할 공간을 만든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수면 습관을 생각해보자. 밤낮이 아예 바뀌었다면 하루 정도 잠을 자지 않고 저녁 시간까지 버티다가 잠자리에 드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도 있다. 이후에는 새벽까지 휴대폰을 하거나 괜히 딴짓을 하거나 야식을 먹는 등 밤잠을 방해하는 행동을 일절 끊고 수면 패턴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운동하기.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운동을 추천한다. 대가를 치르고 보상을 받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면 운동만큼 적은 대가로 효율 있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아울러 운동은 세상살이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다. 건강을 회복하고 근육을 발달시키고 일희일비에 연연하지 않은 채 반복하는 과정에서 끈기를 배우게 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몸은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나. 세상에 어떤 일보다 적은 변수에 의해 솔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다. 서서히 스스로가 변해가는 과정을 눈으로 담아라. 다음과 같은 지혜를 머릿속에 새겨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라. 첫째,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굳히기 위해선 꾸준히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 둘째, 고통이 없는 행동은 무의미하다. 셋째,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넷째, 내 삶은 오직 나만이 바꿀 수 있다.
하고 싶은 일 찾기. 위의 방법으로 재정립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 비로소 경제적인 일, 자아실현에 직결되는 일을 말이다. 하루의 공백을 채우는 일에 성공했다면 앞으로 인생의 공백을 채우는 일도 성공할 수 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찾아 나서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무기력의 루틴에서 헤어났다면 당신은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의 내 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꿈꾸던 나의 모습을 하나씩 실현해가라. 아파도 돈 벌러 가야 한다. 크게 다치거나 알아놓을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몸이 좀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나빠도 일터에 나간다. 사실 이런 때에 직장에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 관계적인 측면 때문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상사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다들 꾹 참고 출근길에 오른다. 또한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를 마음 편히 아프지 못하게 한다. 일을 미룬다고 한들 내일의 내가 그 일을 떠맡기 때문이다. 차라리 먼저 고생하는 편이 현명하다. 내가 가장임을 한다. 과거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어른 남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부부 모두 일하는 집이 훨씬 많고 1인 가구처럼 자신이 구성원인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경우도 늘었다. 크게는 나를 낳고 키워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 사소하게는 의식주를 비롯해 집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 심리적으로는 내 매일의 기분을 내가 온전히 소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일 터다. 그런 점에서 든든하고 책임감 넘치는 가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어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조로운 일상을 견딘다. 어른이 되면 일터에서의 역할과 온전히 나로서의 역할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에서는 맡은 일에 과도한 책임의식을 부여한다. 그래서 일에 열정을 쏟아붓지만 퇴근하고 나면 모든 진이 빠지고 만다. 과한 업무에 허우적대다 방전되는 것. 쉬고 싶지만 놀고 싶지는 않다. 책임감을 미덕과 동시에 의무처럼 여긴다. 앞날은 캄캄하고 열의가 사라진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기분. 즐겁지 않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 일개미처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갈 테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가는 듯하고 출근을 했을 때만 더디게 흘러가는 듯하다. 이 지루한 일상을 견디는 것 또한 어른의 몫이리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살아도 결과가 최악일 때가 있다.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을 인자를 새기며 웃으며 넘겨야 하고, 뭐든 최선을 다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열심히와 성공은 별개다.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회사는 나를 결코 책임져 주지 않을 테니 돈 받은 만큼만 일하자. 내가 필요치 않다 여겨지면 언제든 내치는 것이 회사라는 조직의 생태다. 목숨 건 듯 일하는 상사들도 퇴근 후에는 동네 사람, 이웃, 누군가의 형이나 언니, 동생일 뿐이다. 그러니 괜시리 예민해지지 말고 맡은 일과 맡은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어릴 때를 그리워한다. 돈을 직접 벌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웠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지, 이러다 시간과 함께 나라는 존재도 유유히 사라지는 걸까? 나이를 먹을수록 상념만 깊어진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싶은 것도, 떠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직장인이 되고 나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여의치도 않다. 그러고 보면 어릴 때만큼 자유로운 시기는 없었다. 부모님을 존경하게 된다. 겪어보니 알겠더라. 부모님이 퇴근하고 치킨을 사온 날은 무척 고된 날이었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라는 버팀목을 지켜내기 위해 힘들지 않는 척 연기해야 했던 것이다. 세상을 견뎌내는 역할은 물론 행복한 모습까지 보여주려 한 그들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 혼자 먹고 사는 일만으로 허덕이는 나는 절반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걸으며 나는 저렇게 못하겠구나 탄식할 따름이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격이 모나든 둥글둥글하든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소중함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한들, 설령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러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누군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역시 내가 귀여운 탓인가? 라고 하며 스스로를 아끼면 됩니다. 이때 그래 귀여운 네가 참아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지요. 타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당신의 인생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거절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거절부터 하길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바보처럼 당하고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따끔한 소리를 던지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옥죄고 있던 여러 판단의 잣대나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 할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책을 읽은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인가요? 착한 척 하기 바쁜 겉모습 말고 마음속에 결연한 의지를 다질 줄 아는 삶, 나 자신에게 집중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삶,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꾸준히 걸어나가는 삶. 이런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여태 충분히 세상과 타인을 의식하며 살았던 당신이니 더욱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답게 살아갈 용기와 조언뿐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 나다운 인생의 큰 그림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자 안 되는 이 책이 당신의 인생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길 소원합니다. 네, 어떠셨을까요? 책의 한 10분의 1 정도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니 어떻게 한평생 그렇게 사셨을까. 항상 남에게 머리 굽히면서 가족을 위해 사셨을 그분들의 발자취가 참 안쓰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기만 한데 제 나이에 결혼을 하시고 또 저를 낳으시고 그 험한 세상을 견뎌내신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으셔도 되니 지금처럼 꿋꿋이 자신을 위해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